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폐암센터에서 현재 진료 중인 안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폐암의 뼈전이 합병증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와 봤는데요. 우선 폐암이라는 거는 이제 폐에 있는 기관 또는 기관지 또는 폐포를 이루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암 관련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폐암은 이제 병리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래 보시면은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또 비소세포 폐암은 평평세포를 가지고 있는 평평세포암과 비평평세포암, 비평평세포암에서는 또 대세포암과 선암 이렇게 각각 종류를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폐의 전반적인 모식도에서 각각의 암들이 어느 위치에 잘 생기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폐암이란 거는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돼서 또 각각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의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암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폐암은 일단은 진단됐을 때 평균 나이가 중간값이 71세이고, 또 다음에 폐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그거의 중간 나이는 72세입니다. 그래서 뭐 진단과 사망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걸로 봐서 결국 폐암의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걸 여기서 또 알 수 있고요. 뭐 요즘과 같이 폐암을 이제 건강검진에서 특히 이제 흡연자에 있어서는 CT를 일부에서 건강검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폐암의 진단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폐암의 발생률도 그냥 간략하게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8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폐암은 지금 보시다시피 발생률에 있어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앞에 거 보시면 주로 이제 갑상선암하고 위암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만 국한돼서 봤을 때는 폐암이 이제 발생률이 거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차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폐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저희가 주제가 폐암의 뼈 전이인 만큼 전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이라는 거는 결국 원발 폐암이 있고 원발암이 있고, 저희는 이제 폐암의 뼈전이기 때문에 원발이 폐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암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거나 또는 임파선이라고 해서 몸에 있는 임파절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임파선, 뭐 임프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게 전신에 따라서 쫙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암세포들이 이동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만일 뼈에 정착을 해서 암세포가 막 증식을 하게 된다면 그게 뼈전이가 되는 것이고요. 뭐 간에 붙여서 간에서 증식을 하면 간전이, 그다음에 뭐 뇌로 가서 뇌에서 증식을 하면 뇌전이,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이라는 거는 새로운 암이 아니라 원발, 저희가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폐암이 다른 부분에 가서 증식을 하게 되는 게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뼈전이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뼈전이라는 결국에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뼈는 결국 조골세포랑 파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골세포는 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골세포는 뼈를 이제 파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가 이제 없던 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자라면서 생길 수도 있고, 뭐 사람이라는 모든 기관은 이제 사라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균형을 잘 맞춰서 뼈의 형태가 잘 유지되는 것인데, 만일 암이 뼈에 전이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거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골세포가 계속해서 뼈를 갉아먹으면서 잘 부러지게 되고,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는 또 조골세포가 뼈의 모양을 이상하게 형성시킴으로써 뼈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뼈의 모양이 변형되고 골절이 잘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본적인 암세포가 잘 치료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뼈가 모양이 이상해지고 골절을 잘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전이의 발생률은 이제 각각의 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폐암의 경우에는 4에서 50% 정도가 결국에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뼈전이 하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인데 그런 암종은 조금 더 높고요. 그거에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소화기관 암들에 있어서는 뼈전이 발생 비율이 좀 낮다. 10%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폐암에 걸릴 경우에는 한 반 정도의 환자는 결국에는 뼈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인 주제인데요. 우리가 뼈전이로 인한 골 관련 합병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SRE, Skeletal Related Even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뼈전이가 있을 때 이런 합병증을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하나의 그런 이벤트로서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좋은 이벤트는 아니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게 이제 병적 골절이고요.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병적 골절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요인이 이제 전이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될 만큼 병적 골절의 큰 원인이 이제 그 뼈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척수 압박,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척추뼈 뒤쪽에 척수가 지나가는데 결국 척추에 전이가 있을 경우 그게 커지면서 아까 말했듯이 조골세포와 파소골세포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커지거나 누르면서 뒤에 있는 척수를 압박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척수 압박 합병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뼈에 수술을 가하거나 뼈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도 골 관련 합병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뼈에 전이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무조건 방사선 치료를 하지는 않지만 너무 아프거나 골절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하나의 그런 이벤트가 생겼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이퍼칼세미아, 고칼슘 혈증에 있어서는 뭐 일부 논문에 있어서는 이걸 골간별 합병증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는 그냥 뼈 전이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응급 증상이라고 그냥 설명하기도 해서 제가 포함시켜 놨는데요. 결국에는 피에 있는 전해질 중에 칼슘이라는 수치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게 또 하나의 그런 골 관련 합병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뒤에 있어서의 치료나 그런 발생률 등등을 참고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뼈전이 및 합병증 발생 시기를 또 한번 보시겠는데요.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이제 그런 그래프는 이제 첫 진단으로부터 본 매트, 그러니까 뼈 전이가 발생될 때까지의 시간을 나타낸 거고요. 폐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짧은 편이죠. 다른 암종에 비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런 뼈 전이가 된 뒤 SRE, 아까 말한 골 관련 합병증이 생길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폐암에 있어서는 결국 그 뼈 전이가 다른 암종에 비해서 빠르게 생기는 편이고, 뒤쪽에 이제 그래프에서는 뼈전이가 발생한 뒤에 아까 말한 골절이라든지 방사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심할 경우 척수 압박이나 그런 고칼슘 혈증이 또한 빠르게 생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발생률을 볼 텐데요. 골 관련 합병증. 보시면은 폐암의 경우에서는 53.4%에 있어서 골 관련 합병증이 결국엔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암종도 물론 낮지는 않지만 평균보다 폐암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면은 각각의 그런 그 발생한 이벤트의 누적을 이렇게 그래프로 계단 그 블럭 쌓듯이 쌓아놨는데 보시면은 폐암이 다른 암종에 비해서 많이 높게 발생하고 이벤트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누적되는 그래프인데요.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골 관련 합병증이 어떻게 누적돼서 발생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암종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오른쪽에서 폐암을 가지고 쭉 그만 따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다른 암종에 비해서 더 높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발생률이 더 높게 누적돼서 쭉 쌓여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골 관련 합병증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환자들에게 더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고 더 괴로운 상황을 만들고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합병증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폐암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입원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적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SRE 이벤트들이 뼈전이가 있을 때 없을 때보다 더 높고 뼈전이 중에서도 SRE 이벤트하고 골 관련 합병증이 있을 때 또 그 기간이 길다. 이런 걸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서 결국에는 골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암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병원에 오래 입원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아까 말한 골 관련 합병증까지 생겨버린다면 더 오래 입원하게 된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제 골 관련 합병증이 한 번 생긴 사람이 또 발생하기 쉽다라는 걸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더 높지 않습니까? 52%고 오른쪽이 40%인데 이제 52%는 골 관련 합병증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골 관련 합병증이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번 뼈가 부러진 사람이 또 부러진다. 뭐 한 번 척수 압박이 왔던 사람이 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처음 한 번을 안 생기게 하는 예방이 또 중요하다. 그걸 또 나타내는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 골 관련 합병증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병원 이용 비용이 증가하고 생존율이 감소하고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아프고 뭐 부러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육체적, 기능적, 감정적 상태가 이제 다 악화돼서 뭐 우울증이 오시기도 하고 가만히 집에만 있게 되고 여러 가지로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골 관련 합병증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를 이제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이 뼈를 타겟팅하는 그런 약물들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뼈주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뼈전이의 이제 진행을 억제하고 통증과 골절, 아까 말한 골 관련 합병증의 그 발생되는 거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졸레드론산, 그 다음에 데노주맙, 데노주맙이 더 최신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가 있고 졸레드론산은 이제 4주 또는 12주마다 정맥으로 주사하는 거고 데노주맙은 4주마다 이제 피하 주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글명 상품명으로는 이제 존메타, 그다음에 이제 데노주맙은 엑스지바라고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뼈주사를 맞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외래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뼈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암세포 자체를 죽이는 건 아니고 그런 뼈전이로 인해서 이러한 조골세포나 파골세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뼈의 골절이나 각종 합병증의 발생을 늦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암 자체를 치료해서 없애는 게 제일 좋은 치료다라는 건 항상 명심해 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밑에다 제일 밑에 적어놨고요. 뭐 이런 약제들을 저희가 이제 뭐 쉽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외래에서 근데 언제나 모든 약제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왔고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저희가 항상 뼈주사를 뭐 아주 편하게 이제 환자에게 처방하기는 어렵다라는 걸 또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갖고 와봤고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콩팥 기능 악화랑 그다음에 턱뼈 괴사 이게 아주 대표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뼈주사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하고 피검사를 하고 환자한테 계속 문진을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데노주맙은 최근 약인데 아직까지 그 전립선이나 유방암에서만 보험이 되고 아직 폐암에서는 보험이 되고 있지 않아서 비용 또한 이래 있어서 그 졸레드론산보다 좀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턱뼈 괴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항상 관심을 가지는데요. 이게 한번 발생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예 뼈 자체가 으스러지면서 그 이빨을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뼈 주사를 맞을 때는 치과적인 치료를 잘 받아야 되고 특히 임플란트나 이런 거는 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턱뼈 괴사는 예방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는 치료 시작 전에 이제 치과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구강 위생 교육과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바로 종양내과 치과 쪽에다가 이런 증상이 발생했는지를 알려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래 사용할수록 또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가져야 되고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뭐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치과 쪽에서
그 구강 쪽에 이제 이빨을 잘 보존시키면서 그 저희의 뼈 주사를 중단하는 게 하나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졸레드론산하고 그다음에 엑스지바 그 데노즈맙 간의 이제 두 약제를 비교한 연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환자분들 대상의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제가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최신 약인 데노즈맙이 이제 조메타, 졸레드로닉산보다는 조금 더 그런 생존율이나 그런 생존 기간 자체를 좀 연장한다는 연구들은 있었고, 그게 이제 왼쪽 그래프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있어서는 그런 아까 말한 골 관련 발생, 그 골 관련 합병증의 발생률이나 그런 강도 자체가 어쨌든 데노즈맙을 썼을 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데노즈맙을 쓰는 게 좀 더 대세적인 치료가 됐지만 여전히 졸레드로닉 애시드도 좋은 하나의 치료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보 제공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이 뼈주사, 아까 말한 그 조메타, 졸레드로닉 애시드나 아니면 데노즈맙을 언제까지 투여할까? 왜냐하면 투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아주 정확한 원칙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계속 일단 뼈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번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 투여하는 것이 일단 원칙으로 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중단을 하고 뭐 급여 기준이 따로 있고 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기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의사하고 상의해서 계속해서 투약을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말한 턱뼈 괴사라든지 신기능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중단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뼈전이 개수나 여러 가지 일정 기간 투여하거나 아니면 뭐 환자의 사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일단 뭐 중단도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결국에는 각각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뭐 중단하고 아니면 투여 간격을 넓히면서 사용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런 뼈주사에 있어서의 투여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뼈전이로 인한 통증과 병적 골절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는데요. 뭐 뼈에 일단 전이가 되면 뭐 급성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아실 거고, 통증 조절이 이번 뭐 메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떤 진통제가 있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약한 진통제부터 점점 올려서 진통제를 사용해서 아프지 않을 때까지 진통제를 올려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게 되겠고요.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는 뭐 무조건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약 80% 정도에 있어서의 통증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뼈전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아프다면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야겠지만 뭐 완벽하게 통증이 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겠고, 또한 방사선을 쬐게 되면 그 뼈에서의 그런 골수 기능은 상실이 되고, 또 그거를 뼈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피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쪽에 방사선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고려해서 뼈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확한 원인이 되고 딱 그거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치료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골절이 됐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 대퇴골, 그 넙다리뼈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골절됐을 때가 이제 제일 심한 불편감을 호소하고, 뭐 단일 골변에 있어서는 같이 절제를 하는 게 생존율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여러 가지 보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골절의 위험도 프랙처 리스크에 있어서는 뭐 단순히 한 명의 의사가 아닌 뭐 정형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흉부외과, 종양내과가 모두 모여가지고 다학제적으로 이게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를 잘 평가해서 미리 수술을 할지 미리 방사선을 할지 아니면 그냥 냅둘지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두 가지는 아주 응급한 상황들에 있어서 응급한 상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척수 압박이고요. 이것도 아까 골 관련 합병증 중에 하나고 약 3에서 5% 정도의 환자에 있어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제 신경 기능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에 있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뭐 대부분의 원인은 척추의 뼈전이가 되기 때문이고, 이제 특히나 이제 흉추, T스파인, 허리가 목, 경추, 흉추, 요추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부분인 흉추 쪽에서 이제 눌려 있을 경우에 이제
잘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에서 이제 주로 발생한다. 제 환자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2명이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뭐 등이 아프면서 뭐 다리의 감각이나 그 힘이 빠질 때는 항상 척수 압박을 생각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진단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증상은 이제 통증이 당연히 동반되고요. 뼈저리가 있으니까 척추 쪽에 뼈저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아프고, 이제 좀만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하지마비나 감각 저하, 그다음에 벨교 배변 장애, 이제 요실금이나 변실금처럼 대변 소변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그다음에 만졌을 때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를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다리를 만졌냐고 물어봤을 때 못 맞추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치료로서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신경학적 기능을 보존하는 거죠. 결국엔 다리가 마비되고 감각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는 거는 스테로이드가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척수 압박이나 이런 걸 눌려가지고 거기가 꽉 염증이 발생해서 이제 괴사되고 있는 거를 스테로이드로서 살려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바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거와 당연히 별도로 통증 조절도 같이 하면서, 그 스테로이드 투여만으로는 당연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척수가 압박된 걸 풀어주기 위한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스테로이드 이후의 후속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일찍 발견해서 척수 압박이 되지 전에 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응급한 합병증은 이제 고칼슘 협증인데요. 이건 종양내과, 제가 이제 종양내과인데 종양내과적으로는 응급상황, emergency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정의로서는 이제 그 혈중 칼슘 농도가 10.5mg/dL 이상일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이제 칼슘이 몸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소장에서 흡수되고 이제 뼈에서 흡수되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갑상선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데,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 또 이 칼슘이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중요한데, 나중에 말씀 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갑상선 호르몬 비슷한 거를 이제 암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부종양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종양 증후군의 대표적인 게 이런 부갑상선 호르몬에 비슷한 그런 단백질들을 암에서 막 생성해가지고 뼈를 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암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란되는 호르몬 물질들로 인해서 뼈가 녹아서 생기는 합병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몸에 칼슘이 높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일단은 칼슘은 모든 세포에 있어서의 그런 그 세포막 전이차를 유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이 생기면 피로하고 식욕 부진, 또 오심 구토, 그다음에 심할 경우엔 혼돈, 환자분의 그런 정신 상태가 혼미해지는, 그다음에 전신이 쑤시고, 또 다르게 말해서는 다음 단요와 같은 당뇨 증상이 쉽게 나타나고, 또 장에 있어서는 장의 그런 운동이 떨어져서 심한 변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모두 다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게 다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환자분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런 아주 응급 상황이다. 그래서 칼슘이 아주 높을 경우에는 무조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로서는 대규모 수액 공급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뭐 물을 아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액으로 물을 많이 먹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액으로 정맥 주사로서 이제 거의 한 3리터 이상을 이제 들이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쫙 수액을 몸에 공급해가지고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쓰면은 이제 칼슘이 소변으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먹고 많이 소변을 보게 해서 칼슘을 배출하는 게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앞에서 말한 졸레드론산이나 데노스막 같은 뼈주사 자체도 아까 말한 뼈의 그런 골절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칼슘 수치도 같이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치료로서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암이 너무 많아가지고 칼슘이
이런 수액을 뭐 주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상 더 줄 수 없고 그걸로도 충분히 그런 칼슘이 배출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신부전이 있지 않더라도 투석을 진행해서 칼슘을 거르는 이러한 치료까지 해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뼈전이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고칼슘 혈증의 응급 상황도 잘 이렇게 그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환자분들에게 제일 이제 뭐 관심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직접 증례를 봄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에게도 이제 더 잘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 증례는 이제 74세 여환이었고 이제 그 뭐 지금 뼈전이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가 일단은 그 과거력을 가져왔고 폐암이고 이제 그 선암으로 4기 폐암이셨던 분이신데 이제 뭐 EGFR이라는 표적이 있어가지고 뭐 폐암 환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EGFR 치료제를 쭉 쓰다가 이제 전이가 됐고 결국에 항암을 2종류 썼는데 이제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이제 내원을 중간에 하셨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의 폐암이 덩어리가 보이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이제 환자분의 페트 CT고 2020년 5월에 찍었고, 아까 말한 쭉 그런 항암 치료제를 진행하고, 환자분이 또 너무 아파해서, 특히 허리 쪽이 너무 아파해서 이제 페트 CT를 2021년 9월에 다시 한번 찍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페트에서 이제 검게 보이는 부분이, 그 포도당이 이제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암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척추 부분이 이렇게 척추 모양을 따라서 네모나게 저희가 이제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척추뼈, 특히 허리 쪽 척추가 이렇게 척추 모양대로 지금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척추뼈, 허리 쪽, 특히 척추 부분에 모두 다 전이가 이제 되어 있었던 환자분이셔서 아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그 MRI인데요. 척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블럭처럼 있어야 되는데 요 보시면 이렇게 검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 허리 쪽 부분에 있어서는 다 검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암덩어리가 뼈에 전이가 돼서 뼈전이가 생긴 거고 결국 뼈전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제 골절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너무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했고 방사선 치료를 한 것도 이제 골 관련 합병증 하나의 이벤트다 이렇게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전이가 있어서 결국엔 방사선 치료를 한 상태.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아까 말한 뼈 주사를 놔줘서 제노스맙을 제가 이제 2차례 정도 투여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쭉 그 추적 관찰을 하였으나 뭐 추가적인 골 관련 합병증은 없었고 이제 다만 이제 뼈 주사를 계속 놓지 못한 건 이제 칼슘이 너무 또 낮아져가지고 뼈 주사를 계속 맞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골절이라든지 뭐 어떤 통증 같은 이벤트는 없이 그 뒤로 이제 몇 년간 잘 지내셨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증례인데요. 이 증례는 이제 그 환자분이 이제 61세 여성 환자분이셨고 이분도 그 처음에는 이제 뼈전이가 뭐 아주 명확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진단됐을 때 이제 암인데요. 크기는 매우 작았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 하나 정도 안쪽까지 임파선 전이도 있었고, 4기였었기 때문에 그 작게 뼈전이가 이제 허리 쪽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4기였었고, 결국에는 표적 치료제 쓰고 항암 쓰고 이렇게 쭉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환자분한테 세 번째 항암을 했는데 이제 환자분이 병원에 어느 날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본인은 산에 들어가서 이제 대체의학 치료를 좀 하겠다. 항암 치료를 해도 병이 계속 나빠지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뼈전이나 이제 전이들이 악화될 수 있을 텐데요. 이랬는데도 이제 환자분이 뭐 오시지 않았던 그런 케이스였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환자분이 응급실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바로 페트 CT를 찍었고 뭐 페트 CT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척추에 이렇게 전이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응급실에는 이것만으로 오시진 않았고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주저앉았다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뼈가 완전히 똑 부러진 게 보이시고 쪽 다리뼈도 완전히 이렇게 골절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통증뿐만이 아니라 이제 병적 골절, 이 이제 위팔뼈하고 이제 아래쪽 넙다리뼈 피버까지 다 오셨던 환자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드렸고, 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그 다리뼈랑 팔뼈를 모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뼈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것, 그다음에 골절이 있는 것, 그다음에 수술까지 한 거 모두 다 이제 골 관련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 관련 합병증이 발생했고, 그 뒤에 이제 항암 치료와 이제 데노즈맙 뼈 주사 치료까지 모두 시행하고 지금은 퇴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림에서 보셨듯이 뼈전이가 너무 심해서 그 뼈전이나 이런 골 관련 합병증이 있는 사람이 또 생기기 쉽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넘어지지 절대 마시라고 제가 계속 교육하고, 이제는 항암 치료 잘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여러 번 해서 지금은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신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증례인데요. 요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라서 제가 가져왔었고, 사실 7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어느 날부터 힘이 빠져더니 아예 이제 다리를 못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외래로 오셨을 때 카트에 실려서 누워서 오셨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좀 있는지 꽤 됐는데 다리에 좀만 힘만 없는 거라서 자기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뭐 숨도 안 차고 별로 뭐 가래나 기침 뭐 이런 폐암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 그냥 잘 증상을 무시하면서 지내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은 암 자체는 여기 이렇게 한 덩어리만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데 전이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잘 없는데, 물론 이쪽에서 뒤쪽으로 뼈를 침범했기 때문에 뼈전이는 결국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원발 부위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직접 침범을 해서 뼈전이를 파고든 거였지 뭐 원격적으로 확 퍼진 그런 암은 아니었던 걸로 보였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MRI 상에서도 이게 척추인데 여기 부분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게 척추뼈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희미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뼈암이 이렇게 침범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좀 앞쪽으로 볼 때는 더 큰 덩어리가 결국 그 척추뼈 뒤쪽까지 이렇게 침범을 해서 완전히 척추를 침범해서 파고든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바로 통화를 했고, 지금 다리가 이제 한쪽은 아예 못 움직였고 한쪽은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레이드 1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여서 이제 바로 진료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바쁜 시국에 있어서도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바로 이제 수술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압술을 시행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압술에서 이렇게 박아놓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마취가 이제 풀리고 수술하고 나서 아직까지 회복이 더디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다리의 감각은 어느 정도 돌아왔는데 운동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하지마비 증상이 어디까지 돌아올지는 좀 더 회복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신경외과 선생님도 얘기하셔서 현재로서는 이제 수술 후 그냥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게 첫 진단이고 이제 암이 진단된 거고 그냥 첫 증상이 하지마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물론 수술장에서는 병리 조직한 거에서 폐암이 나왔고 써서 이제 폐암 환자라고 최종 진단을 내렸고, 결국에는 추가적인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데노주맙 치료도 지금 수술해서 다 회복되시기만 한다면 바로 같이 치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자분은 어쨌든 그런 폐암의 뼈전이 그런 거에 합병증을 놓치면 이렇게 하지마비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로서 가져와봤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수술해서 회복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폐암의 이제 뼈전이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보았고요. 뭐 요즘과 같이 뭐 어려운 시국에 있어서도 뭐 저희는 항상 그 환자분들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